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23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규모가 1인당 25만 원, 그래서 2인이면 50만 원, 3인이면 75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80%, 그리고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의 기준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조금 더 넓은 계층이 이렇게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이 9월 6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까지예요. 요거 넘기면은 소멸됩니다.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써야 되고요.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그리고 동네 마트나 식당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백화점이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또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3강 정부는 왜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걸까? 자, 먼저 우리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재정정책. 재정이란 건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정책의 확대 재정과 긴축 재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구체적 수단.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율 조정, 여수신제도, 기준금리까지 오늘 좀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은 우리 경제가 이제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의 전략들을 펼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하는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보는데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체온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체온 높은 게 좋나요? 낮은 게 좋나요? 요즘에는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체온 적절한 게 좋죠. 그래서 체온은 36.5도씨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상황은 과열이 좋을까 침체가 좋을까? 그러니까 왠지 좀 선생님 이거 물었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과열, 침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안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경제가 어려운 거잖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실업이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다, 너무 좋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요,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야. 자, 그런데 포인트부터 잡으면은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는 실업은 돈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돈을 풀어야 돼.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확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돈 풀자 이거야. 돈 풀자. 확대 정책은 돈 풀자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물가가 뛰는 거,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확대의 반대, 긴축. 긴축 정책이야. 긴축 정책은 또 포인트가 뭐냐? 바로 돈 줄이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은 요거는 정부가 펼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면은 그걸 바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재정의 주체였잖아. 재정 정책. 그리고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펼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바로 한국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이 펼치면은 그거는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펼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우리 재정이란 건 결국 세금 걷고 세금 쓰는 거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세, 세금 걷을 때 세율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고 또 정부 지출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걸 사용해서 재정정책 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 통화정책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결국에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금리, 이자율을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뭐니? 통화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뭐니?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큰 흐름은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아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정정책부터 볼게요. 누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자, 정부가 하는 건데 경기 침체, 뭐가 문제라고 했니? 경기 침체는 바로 실업률이 높아서, 실업이 높아서 문제인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업이 높아. 그럼 포인트, 돈 풀자. 근데 정부가 돈 푸니까 확대 재정 정책이 되는 거지. 핵심은 돈 풀자야, 돈 풀자. 돈 풀어보자. 자, 그러면 정부가 돈을 풀려면은, 근데 돈을 푼다는 건요, 여러분,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저기 시장에서, 뭐 가게와 기업들이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세금을 조금만 걷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저기 시장에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많이 줘야 될 거야. 그래야지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 세율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돈을 풀려면 세율을 낮춰야죠. 세율을 인하해야 돼. 그럼 세율을 인하해 주면은 우리 가게, 우리 가정의 입장에서는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해요. 처분 가능 소득이 뭐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내 소득에서요, 비소비 지출이란 걸 빼야 돼요. 비소비 지출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월급이 뭐 400만 원이다. 선생님은 그럼 소득이 400인 거잖아. 근데 400이 내 통장에 다 찍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세금도 떼고요, 뭐 건강보험료도 떼고 다 떼고 들어와. 그래서 내 통장에 300이 찍혔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죠. 근데 정부에서 세율을 인하해 주면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거고, 따라서 우리의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또 정부가 우리 가게한테만 세율을 인하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인하해 주면은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할 거고,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투자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는 조금만 걷고 쓸 때는 많이 써야지.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펼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확대 재정과 똑같은 말이 흑자 재정일까, 긴축 재정일까? 왠지 우리는 확대하니까 흑자가 뭔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지? 아니야. 확대 재정과 똑같은 말은 적자 재정 정책이요. 적자 재정. 왜 선생님 적자예요? 확대면 뭔가 흑자일 것 같은데? 정부가 적자라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정부가 조금 걷고 많이 썼잖아. 그럼 시장에는 돈이 풀렸지만 정부는 적자인 거지. 그래서 확대 재정과 적자 재정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 알면은 경기 과열기에는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경기 과열. 경제가 지금 너무 잘 돌아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이 문제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포인트가 돈을 줄이자. 여기 있는 거 이제 다 돈 줄이는 정책입니다. 돈을 줄이자. 돈을 줄이는 거 긴축인데 정부가 하는 거니까 긴축 재정 정책이 되죠. 자, 정부가 시장에 있는 돈을 줄여야 돼. 저기 있는 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많이 걷고 조금 쓰면 되지. 그러니까 많이 걷는다 세율을 인상하고, 조금 쓴다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많이 걷고 조금 썼잖아. 그럼 시장에는 돈이 줄어들고 정부가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긴축 재정과 같은 말이 흑자 재정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세율을 인상했어. 정부의 세율을 인상해. 그럼 선생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거야.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감소해.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은 기업의 투자 수익이 줄어들 거고, 따라서 기업의 투자도 감소할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경기가 좀 안정이 되겠죠. 진정이 됩니다. 원래 목표했던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안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재정정책은 다 봤어요.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통화정책을 볼게요. 자,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보면은 통화정책은 다른 말로 금융정책이라고도 하는데 누가 하는 거다? 바로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자, 경기가 침체됐어. 실업이 높아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 풀어야 되지. 돈 푸는 거니까 확대고, 중앙은행이 하니까 확대 통화정책.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돼. 자, 그럼 이자율, 다른 말로 금리를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요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은행 이자율 뭐 이런 거를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바로 이자율을 인하해야 됩니다. 왜? 이자율이 싸졌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소비할래요? 저축할래요? 사람들이. 이자율이 싸면 뭐 저축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잖아.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싸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 그렇게 해서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업이 감소하는 거예요. 돈을 풀어서. 두 번째, 경기가 과열됐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면 돈을 줄여야지. 자, 돈 줄이자. 그러니까 긴축. 긴축 통화정책. 돈을 줄여야 돼. 그러려면은 이자율을 인상해야 돼요. 이자가 비싸졌어. 그럼 사람들이 소비와 저축 중에 저축하면 이자가 많아지는 거잖아. 저축이 늘어나는 거야. 소비가 줄어들어.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비싸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대출을 할 때 갚아야 되는 이자가 비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만 하는 거지.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어. 그래서 돈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좀 다운이 되는 거죠. 안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진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지. 물가가 안정이 돼요. 자, 이게 큰 통화정책의 흐름이고 이제 세세하게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단 4가지를 볼 거예요. 자,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단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공개시장 운영. 이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국채나 공채를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건데 국공채가 뭔지부터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야. 자, 여러분. 국공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우리 정부라든지 뭐 국가, 정부,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죠. 정부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뭐 이런 데가 일을 할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서예요. 채무증서라는 건 빚증서라는 소리입니다. 빚증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간에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은데 친구한테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해볼게요. 그냥 빌려주면 이 친구가 내가 언제 빌렸는데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용증을 써야 돼. 채무증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금액은 얼마, 언제까지 갚고 이자율은 몇 프로다 이런 거. 이 국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채 이제 액면가가 딱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간이 얼마짜리 뭐 3년 만기다, 5년 만기다. 그리고 이자율은 몇 프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국공채를 국공채를 파는 게 매각이에요. 자, 여러분. 요런 종이 쪼가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국채야, 공채야. 자, 이런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시장, 여러분한테 파는 게 매각이야. 그리고 팔았던 걸 되사오는 게 매입이야. 그럼 보세요. 자, 이걸 팔면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사야 되지.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거라고. 반면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주고 이걸 되사오는 게 매입인데 돈을 주고 되사오면 시장에 여러분한테 돈이 풀리는 거지. 자, 그래서 경기과열부터 볼게. 경기과열, 여러분 시장에 돈이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가면 되겠지. 근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 국공채, 이 채무증서를 여러분한테 주고 팔고 그리고 여러분한테서 돈을 받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국공채를 매각하면은 시중에 있는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싹 들어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고 돈이 줄어들면은 경제가 좀 진정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기라면은 자, 경기 과열기가 끝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더니 경제가 너무 침체된 거야.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냐? 예전에 팔아놨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국공채 있잖아. 이거를 중앙은행이 돈을 주고 되사오면 돼. 매입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돈이 풀리겠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국공채를 매입하면은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즉 통화량이 증가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개시장 운영, 국공채 매각과 매입의 효과예요. 두 번째, 지급 준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그러면 시중은행이란 건 우리가 그냥 거래하는 은행,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자, 그럼 이게 뭐냐? 우리는 돈이 뭔가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여기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시중은행이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뭐 100억을 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다 합쳐서 100억. 자, 그러면 이 시중은행은 이 우리가 예금한 걸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게 바로 대출이죠. 그런데 은행이 우리 예금자들한테 100억을 예금 받았어. 그럼 이 100억을 다 대출해주면 될까 안 될까? 대출해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언제 예금을 찾으러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100억을 만약에 다 대출해줬다. 근데 내가 가서 내 돈 주세요. 근데 은행이 돈 없는데? 그럼 은행이 부도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다 빌려주면 안 돼요. 우리 고객들이, 예금자들이 언제 예금을 인출하러 올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객들의 지급 요구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의 퍼센트, 그게 바로 지급 준비율이에요. 줄여서 지준율이라고 써볼게요. 만약 지급 준비율이 10%라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얼마야? 100억 중에 10억은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얼마 대출해 줄 수 있니? 90억의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지. 90억의 돈이 풀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 지급 준비율을 중앙은행이 20%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은 20억이고 이제 80억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돈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잖아.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많아져. 그럼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경제가 침체됐을 때 돈 풀어야 되잖아. 그럼 지급 준비율 낮춰주는 거야.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 주면은 은행이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은행의 대출 자금이 증가해서 우리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돈이 풀려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야. 그럼 돈을 줄여야 되겠지. 그러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이 의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고 시중에 돈이 조금 풀리니까 경제가 좀 진정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급 준비율을 통해서도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여수신제도. 용어 가지고 여러분 생소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뭔가 여유 자금이 있어. 그럼 아까 은행에, 시중은행에 예금하죠. 그리고 부족해.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돈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은행도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 은행에 은행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야.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고 정부의 은행이라고 불립니다. 정부를 상대로도 이렇게 대출하고 또 예금을 받는 일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생님 저도 중앙은행에 좀 한국은행 예금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이 중앙은행은 우리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금융기관이나 정부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데요. 자, 일반 시중은행이 있다고 하자. 시중은행,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 자금이 뭔가 남을 때,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렇게 중앙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어. 이걸 수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신. 그리고 시중은행에 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대출하는 거를 여신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됐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대출을, 여신을 많이 해주면 되겠지. 돈을 많이 빌려주면은 여신을 확대하면은 시중은행이 돈 많아졌잖아. 돈 많이 빌렸지. 그러면은 우리 뭐 기업이나 개인들한테도 돈을 많이 대출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야. 반면에 경기가 과열됐어. 돈이 많아서 문제야. 그러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줄이면 되지. 그러면 시중은행이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도 대출을 조금 해주겠지. 대출액이 감소해서 경제가 좀 진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야. 이름을 잘 보면 기준이 되는 금리라는 뜻이에요. 자,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인데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근데 그 금리가 변하잖아요. 그럼 시중의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들한테서 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시중금리도 아주 밀접하게 변합니다.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럼 시중의 금리도 연달아서 같이 인상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 그럼 시중금리도 같이 낮아져요. 자,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 돈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그럼 시중금리도 같이 하락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되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제로금리라는 말. 제로금리. 특히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기준금리를 0. 몇 %대로 낮췄어. 그러니까 0%대 금리야. 제로금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0.5%로 엄청나게 기준금리가 낮았던 거야.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낮잖아. 그러면 시중금리, 은행이 우리한테 적용하는 이자율도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금금리도 엄청나게 낮았던 거고 대출금리도 낮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됐어. 돈을 줄여야 되겠지. 그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그럼 덩달아서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4가지 통화정책의 수단을 봤고요. 이거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요 표 하나만 이해하면은 오늘 수업 내용 다 정리되는 겁니다. 자,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는 침체될 수도 있고 과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침체기에는 뭐가 문제니?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경기 과열 시에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정부에서 하면 재정정책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에서 하면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니까 돈을 풀자. 그러니까 확대인데 그걸 정부에서 하니까 확대 재정정책이다. 그리고 그걸 중앙은행이 하면 확대 통화정책이다. 자, 그 다음에 경기 과열기다. 그럼 돈이 너무 많아서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서 문제네. 돈을 줄여야 되겠지. 돈 줄이는 건 긴축인데 정부에서 하면 긴축 재정정책이다. 그리고 그걸 중앙은행이 하면 긴축 통화정책이다. 자, 그러면
확대 재정정책. 정부가 돈 푸는 거야. 조금 걷고 많이 써야지 돈이 풀리겠지. 세율은 낮추고 정부 지출은 증가하면 시장에 돈이 풀려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보면은 돈을 풀려면은 정부가 국공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매입해야 되죠. 매입. 옛날에 팔아놨던 이 국공채를 돈을 주고 되사와야 돼. 그러면 돈이 시중에 풀리고 이 국공채는 중앙은행이 가져가는 거지. 돈이 풀립니다. 매입.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또 기준금리도 같은 방향이에요.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고 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 상대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대출을 늘리면 되죠. 대출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 과열 시에 돈 줄여야 돼. 정부가 돈 줄이려면 세율을 어떻게 하면 돼요? 세율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은 감소하면은 시장에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공채를 매각해야 되죠. 이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내가 여러분한테 파는 거야. 그럼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 국공채 이 종이가 여러분한테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둘 다 인상하면은 돈이 조금 풀리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대출을 줄여야 되겠죠. 대출을 축소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기 침체기와 과열기에 생기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볼 때 왜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주는지 정부에서 왜 중앙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션을 해결하면은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주는데 그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통화정책. 여러분,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니까 이거는 확대인데 정부에서 하니까 확대 재정정책이죠. 이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통화정책의 사례.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 풀면 되잖아. 뭐가 있어요? 국공채 매입, 지급준비율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저렇게 생활 속 경제 미션까지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괴롭혔던 그리고 통합사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괴롭혔던 비교우위와 절대우위란 게 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